흐린 아침 고독한 백만장자 사업가는 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엄마가 혼수 상태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배고프고 절박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인형을 품에 안고 애원했다. 감동한 그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소녀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재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그 연민의 몸짓을 통해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진정한 부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기로 결심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서울의 월요일 아침은 회색빛으로 차갑게 밝았고 마치 하늘이 김현우의 영혼을 비추는 듯했다. 강남대로에 위치한 그의 트리플렉스 아파트 꼭대기에서 37세의 사업가는 자신이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현우는 이탈리아산 넥타이를 매만지고 수입 원두로 내린 커피를 홀짝이며 방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적이고 우아하며 완전히 공허한 남자를 보았다. 14세의 부모님을 잊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후 고아가 된 현우는 모든 고통을 김현우 건설을 세우는 데 쏟아부었고 오늘날 이 회사는 국내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재산은 9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유명 건축가가 장식한 600제곱미터 아파트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갑고 비개인적인 박물관에 더 가까웠다. 사장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그의 운전사였던 정호가 인터폰으로 알렸다. 내려갈게.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상은 항상 똑같았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아파트 내 개인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으며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정시 7시에 차로 내려가 여의도 사무실로 향했다. 혼자 점심을 먹으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비싼 레스토랑이나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잠들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반복했다. 주말에는 투자자들과의 회의나 출장이 있었다. 현우는 5년 동안 휴가를 가지지 않았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를 차고로 곧장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정호는 검은색 방탄 포르쉐 카이엔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비 때문에 오늘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현우는 차에 타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은 그의 가장 꾸준한 동반자였다. 그는 원래 말이 많지 않았지만 3년 전 약혼녀 민지가 감정적으로 무관심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떠난 이후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 사장님, 오늘은 올림픽대로로 갈까요? 테헤란로에 시위가 있습니다. 그래. 현우는 밤새 도착한 이메일을 확인하며 이미 스마트폰에 몰두한 차에 대답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이동은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현우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려고 뛰는 모습, 노점상들이 재빨리 물건을 덮는 모습, 월요일에 혼란스러운 춤을 추는 도시를 실제로 신경 쓰지 않고 알아차렸다. 서초대로의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정호는 즉시 긴장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방탄 유리를 살짝 내렸고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보았다. 대략 6살쯤 되는 어린 소녀가 비에 흠뻑 젖어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관심이라는 그의 갑옷을 뚫을 듯한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제발요. 엄마가 혼수 상태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흐느낌에 끊어지는 아이의 목소리는 사업가 안에서 그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여겼던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연민이었다. 비의 얼굴에 달라붙은 갈색 머리와 공포로 크게 뜨인 갈색 눈을 가진 소녀는 자신의 옷만큼이나 낡은 헝겊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혼수 상태라니. 엄마는 어디에 있니? 현우는 자신도 놀라며 물었다. 어젯밤부터 안 일어나요. 열나고 떨고 깨우려고 했는데 안 돼요. 소녀의 눈물이 무자비하게 작은 몸에 쏟아지는 비와 섞였다. 사장님, 신호가 바뀝니다. 정호가 상황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며 경고했다. 현우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소녀를 응시했다. 그는 소녀에게서 자신이 부모님을 잃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취약성과 절망을 보았다.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차문을 열었다. 어디 있어? 여기 근처에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신호등이 바뀌면서 뒷차들이 참을성 없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정호, 가능한 곳에 주차하고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사장님 비가 오곤 차 주차의 정호. 그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명령했다. 현우는 1,5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정장을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빗방울을 느끼며 빗속으로 나갔다. 소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급하게 그를 끌었다. 이쪽이에요, 아저씨. 제발 빨리요.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청담동의 점점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지날 때마다 호화로운 건물들의 풍요로움은 더 단순한 건물들로 바뀌었고 마침내 현우가 서울에서 15년 넘게 건설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부유한 지역에 그렇게 가까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요. 소녀가 재활용된 재료로 만든 임시 건물의 입구에 멈춰 서며 말했다. 그 건물은 2개의 오래된 건물 사이에 박혀 있었다. 공간은 15제곱미터도 차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었다. 비로부터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내부는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매트리스를 흉내 내려는 낡은 천 조각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창백한 피부가 보라색 입술과 대비를 이루었다. 숨결은 얕고 불규칙했다. 그녀의 이마를 만졌을 때 현우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움을 느꼈다. 이름이 뭐니? 그는 여자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녀에게 물었다. 지우예요. 우리 엄마 이름은 박지우예요. 그리고 저는 이나예요. 현우는 주변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약도 음식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구석에 낡은 배낭 하나, 꼼꼼하게 접힌 몇 벌, 캔으로 만든 임시 스토브, 그리고 이나가 엄마 옆에 놓아둔 헝겊 인형뿐이었다. 이나야, 엄마는 의사가 급히 필요해.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 아저씨, 우리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현우는 망설임 없이 박지우를 품에 안았고 그녀가 얼마나 가벼운지 거의 뼈와 가죽뿐인 에 놀랐다. 여자는 움직여도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이나야. 오늘은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소녀는 재빨리 낡은 배낭에 옷 몇 벌, 헝겊 인형, 그리고 비닐에 조심스럽게 보호된 사진 한 장을 넣었다. 현우는 이제 폭우로 작은 시내가 된 골목을 박지우를 안고 걸어갔다. 이나는 그의 코트 자락을 잡고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바싹 뒤따라왔다. 큰 길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차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김현우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문 열어. 이 여자는 긴급 의료 처치가 필요해. 정호는 즉시 복종했고 현우가 박지우를 뒷좌석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사업가는 채 타 여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얹었고 이나는 앞좌석에 앉았다. 정호, 서울 아산병원으로, 최고 속도로. 서울의 물에 잠긴 거리를 광란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나는 엄마와 자신이 거의 2달 동안 집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지우는 주요 고용주가 사망하면서 청소부 일자리를 잃었고 월세를 낼 수 없게 되자 쫓겨났다.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랫동안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 모든 음식을 줬어요. 이나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순함으로 말했다. 엄마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현우는 박지우를 응급실로 안고 들어갔다. 리셉션에 있던 사람들이 흠뻑 젖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의식을 잃은 여자를 안고 찢어진 옷을 입은 소녀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시선은 무시했다. 이 여자분은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로 요구했다. 의료진은 재빨리 박지우를 들것에 눕혀 안으로 데려갔다. 간호사가 이나가 엄마를 따라가는 것을 막으려 하자 소녀는 필사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현우는 소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결정했다. 의사들이 박지우를 돌보는 동안 현우와 이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지치고 배고팠던 소녀는 결국 현우의 무릎에서 잠들었고 여전히 헝겊 인형을 굳게 잡고 있었다. 사업가는 그 연약하고 용감한 아이를 보며 그렇게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2시간 후 한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친구입니다.
현우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심각한 상태였지만 안정되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 극심한 탈수, 그리고 급성 빈혈입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쓰러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입원하여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입원을 위해 서류가 필요하고 그는 잠든 이나를 보았다. 아이에게 다른 가족은 없습니까? 엄마가 회복하는 동안 제가 돌보겠습니다. 현우는 자신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몰랐던 어조로 선언했다. 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사장님.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가방이 있는데 거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나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현우는 배낭을 들고 서류를 찾았다.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몇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신분증을 열었을 때 그는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박지우. 주민등록증 사진 속 얼굴은 더 풍만하고 건강했지만 틀림없었다. 영양실조로 죽음의 문턱에 있던 그 여자는 지우였다. 그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초등학교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 그녀의 가족이 12살 때 시골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확인하려는 듯 현우는 이나가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사진을 비닐에서 꺼냈다. 그것은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사진이었다. 한국 초등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2명의 사춘기 전 아이들, 그와 지우 손을 잡고 12살 때 그녀가 이사 가기 전 마지막 등교일이었다. 현우는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침범하는 동안 외로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그의 어린 시절 가장 힘든 시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집을 전쟁터로 만들었을 때 그의 피난처였다. 그녀의 소박한 집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만들어주던 호박 케이크를 먹었다. 또 다른 밤의 고함 소리 후 학교 운동장에서 숨어 울 때 그를 안아준 것은 지우였다.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이라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약속한 것도 그녀였다. 그리고 25년 후 운명은 가장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재회시켰다. 현우는 무릎에서 잠든 이나를, 손에 든 주민등록증을, 그리고 박지우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제국을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었던 백만장자 사업가는 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자선이나 과거의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집, 인간적 연결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실, 실망, 돈 이전에 존재했던 현우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사장님, 의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서류를 찾으셨습니까? 네. 현우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으로 목이 메어 대답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밤새도록 병원에 머물렀다. 박지우가 입원해 있는 침대 옆 불편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나는 그의 코트를 덮고 작은 소파를 임시 침대 삼아 잠들어 있었다. 사업가는 어린 시절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된 그녀는 그가 알던 활기찬 소녀의 모습과 눈앞에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간호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집에 가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24시간 안에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괜찮습니다. 현우는 박지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여러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정회에게 깨끗한 옷과 몇 가지 개인 물품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다음으로 비서 혜진에게 이번 주 모든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집 가사 도우미 지혜 아주머니에게 손님 방 중 하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6시 30분 정호가 요청된 옷이 든 가방과 세 사람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를 가지고 도착했다. 현우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개인 병실 욕실에서 빠르게 샤워한 후 축축한 정장을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와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 짓는 현우를 보자 이내 안심했다. 좋은 아침 이나야, 아침 식사 가져왔어. 배고플 텐데.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건넨 샌드위치와 주스를 받아들였다.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한 입 먹을 때마다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괜찮아질까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현우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잘 돌보고 계셔. 하지만 엄마가 깨어나 완전히 회복하려면 며칠 걸릴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디서 지낼 거예요? 그 질문은 현우에게 번개처럼 꽂혔다. 그렇게 어린아이에게도 지붕에 대한 걱정은 이미 일상이었다. 그건 지금 걱정하지 마. 엄마가 회복하는 동안 너희가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 보호소로 가기 싫어요. 이나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거기서는 엄마랑 아이들을 헤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보호소가 아니야. 현우는 서둘러 말했다. 내 집이야. 공간이 아주 넓고 지혜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셔. 이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우는 망설였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솔직함을 택했다. 사실 나는 너희 엄마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어. 우리는 학교에서 아주 좋은 친구였지. 그러다가 엄마가 이사 가고 연락이 끊겼어. 어제 마치 내 과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 이나는 놀랍도록 예리한 눈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아저씨가 그 오래된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던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이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정확해, 그 사진. 엄마가 이사 가기 전 마지막 날 나와 너희 엄마야. 그럼 아저씨가 리키 아저씨예요? 이나가 갑자기 신이 나서 물었다. 엄마가 항상 학교에 리키 아저씨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잊혔던 별명은 현우에게 감정의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엄마가 내 얘기를 한다고? 네. 엄마는 리키 아저씨가 가진 최고의 친구였고 아주 똑똑하고 마음씨가 좋았다고 했어요. 아빠는 나빴어도요. 현우는 침묵했다. 박지우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병실 침대로 향했다. 어린 시절 가장 힘든 순간에 그에게 그렇게 자주 미소 지어주었던 창백한 얼굴로 그 명성을 지켜야겠지, 그렇지? 그는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제대로 씻고 나중에 엄마 보러 다시 오는 건 어때? 엄마에게 읽어줄 책 몇 권을 서재에서 고를 수 있어. 이나는 엄마를 보며 망설였다. 만약 엄마가 깨어났는데 제가 여기 없으면요? 병원에 내 번호가 있어. 무슨 변화가 생기면 즉시 우리에게 전화할 거야. 게다가 우리는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몇 번 더 안심시킨 후 이나는 동의했다. 현우는 정호에게 병원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 가방 2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하나는 이나를 위한 아동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지우가 깨어났을 때 입을 옷이었다. 차 안에서 이나는 고급 차량의 버튼과 장치들에 감탄했다. 현우는 소녀의 흥분을 보고 그녀가 창밖으로 도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좌석을 조정했다. 한남동으로 향하는 동안 이나는 보이는 것들을 가리켰다. 강아지, 간판에 있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광대. 그렇게 단순한 것들 앞에서 아이가 느끼는 즐거움은 현우에게 자신이 그런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닫게 했다. 그의 삶은 회의, 계약, 인수의 연속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바라본 것이 언제였을까? 저택에 도착하자 이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웅장한 철제 대문은 중앙에 분수가 있는 원형 진입로로 이어졌다. 신고 전주의 양식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5,000제곱미터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저씨는 궁전에 살아요. 소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외쳤다. 현우는 웃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웃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다. 궁전은 아니야. 사실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커. 지혜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에 친절한 눈을 가진 이 노부인은 10년 넘게 현우를 위해 일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소녀와 저택에 거의 손님을 데려오지 않는 주인 사이를 오갔다. 지혜 아주머니, 이 아이는 이나예요. 엄마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겁니다. 항상 신중했던 가사 도우미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미소만 지었다. 만나서 반가워, 이나야. 예쁜 방을 준비해뒀어.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나는 여전히 주변 환경에 압도되어 수줍게 대답했다. 지혜라고 부르면 된단다 얘야. 가자, 네 방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현우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혜 아주머니는 이나의 작은 다리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조절했다.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늘 무덤처럼 조용했던 그의 집은 소녀의 존재로 활기를 띠는 듯했다. 이나가 지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현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며칠 만에 처음으로 즉시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그곳에는 상실 이전의 어린 시절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아직 진정한 미소가 있던 때였다. 여러 사진에서 지우가 있었다. 항상 엉성하게 따은 갈색 머리, 긁힌 무릎, 생기 넘치는 미소. 한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학교 과학 박람회에서 자랑스럽게 2등 메달을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얼굴이 지저분했지만 웃고 있었다. 그 활기찬 소녀와 병원에 누워있는 쇠약한 여인의 대비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밝았던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을까? 그의 상념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끊겼다. 이나가 들어섰다.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겨져 있었다. 여전히 인세파라블레한 헝겊 인형을 안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 같아 보였다. 지혜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호화로운 서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리 와르. 현우는 앨범을 닫고 테이블 위에 놓으며 불렀다. 네오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이나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 사진에 시선이 닿았다. 이 엄마다. 그녀는 박지우를 즉시 알아보며 외쳤다. 그래, 학교 다닐 때 너희 엄마랑 나야. 현우는 앨범을 다시 열어 인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었고 이나는 매료된 듯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소녀는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지금도 예뻐. 현우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이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은 너희 엄마는 언제나 예뻤어. 겉모습도 내면도.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먹을 게 없을 때도 엄마는 힘들게 구한 적은 음식을 저랑 나눠 먹었어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은 현우에게 깊이 와닿았다. 그가 수백만 원을 모으는 동안 박지우는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가 텅 빈 저택에 사는 동안 그들은 머리 위를 가릴 지붕도 없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는 어땠어? 현우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물었다. 작지만 예뻤어요. 이나는 그의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구름 벽지를 붙여준 제 방이 있었고 돈이 남으면 케이크를 만들던 부엌도 있었어요. 엄마는 집 청소를 했고 저는 학교에 다녔죠. 그러다 엄마에게 가장 많은 일을 주던 정숙 아주머니가 영원히 잠들었고 엄마는 더 이상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게 됐어요. 영원히 잠들다니. 현우는 박지우의 고용주가 사망했다는 것을 이해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 문을 여러 번 두드렸고 엄마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짐을 싸서 나와야 했어요. 엄마는 짐 일부를 수진 이모네 집에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모 남편이 싫어해서 사흘밖에 머물 수 없었어요. 조각난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갔다. 박지우는 직장을 잃고 월세를 낼 수 없어 쫓겨났고 적절한 지원망도 없이 결국 딸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었다. 아빠는? 현우가 물었고 자신이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즉시 깨달았다. 이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제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빠가 떠났대요. 아빠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현우는 박지우를 임신한 채 버린 그 낯선 남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분노를 느꼈지만 억눌렀다. 알겠어.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 엄마는 아빠 없이 우리가 더 잘 지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자들 팀이라고요. 이나는 약간의 활기를 되찾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엄마는 슬퍼해요. 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김현우 사장님, 여기 서울 아산병원의 유진 의사입니다.
박지우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었고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 신경학적 손상은 없으며 극심한 탈진 상태입니다. 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깨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중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는 이나의 불안한 눈을 보았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않았대. 의사 선생님들은 내일이나 모레쯤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신대. 오늘 엄마 보러 갈 수 있어요? 소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런데 그 전에 점심 먹는 건 어때? 지혜 아주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 후에 서점에 가서 엄마에게 읽어줄 책 몇 권을 살 수 있어. 이나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책이요? 제가 고를 수 있어요? 대시호 기다세익세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어. 현우는 그 순간 소녀의 눈빛에서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했다. 점심 식사 동안 현우는 이나가 식욕 좋게 먹는 것을 보았지만 항상 접시에 조금씩 남겨두었다. 지혜 아주머니가 디저트인 우유 푸딩을 내놓았을 때 소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디저트를 보았지만 다시 절반만 먹었다. 푸딩이 맛없었니? 현우가 물었다. 이나는 당황한 듯 보였다. 아주 맛있었어요. 엄마 주려고 남겨뒀어요. 현우는 목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꼈다. 이나야, 엄마는 병원에서 특별한 음식을 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신선한 푸딩을 만들어줄 거야. 다 먹어도 돼. 소녀는 그 개념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언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이의 꾸밈 없는 솔직함으로 말해진 그 문장은 현우의 마지막 감정적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3천만 원짜리 저택에서 희귀 와인 저장고와 차고의 수입차가 있는 곳에서 6살짜리 아이는 다음 날 음식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나야. 그는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너와 너희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결코 배고프거나 잠잘 곳이 없을 일이 없을 거야. 절대로. 소녀는 그의 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정말 약속하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아지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요? 약속할게. 현우는 속으로 그 이상으로라고 덧붙였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계획대로 했다. 큰 서점에 가서 이나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에 수줍어했지만 결국 현우의 도움으로 어린이 책 6권을 골랐다. 이어서 장난감 가게에 들러 사업가는 이나가 너무 많이 받았다며 정중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림, 그리기 세트와 곰인형을 사주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소녀는 하루 동안의 감정으로 지쳐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현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24시간도 채 안 되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병원에 도착하자 현우는 잠든 이나를 품에 안고 박지우가 입원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모니터는 더 안정적인 활력 징후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피부는 더 이상 그렇게 창백하지 않았다. 현우는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 이나를 무릎에 안고 그들이 산 책 중 하나를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깨어날 거야, 지우야. 그는 어린이 책 페이지 사이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약속할게. 밤이 서울에 내렸고 의료 장비의 부드러운 불빛으로만 밝혀진 방에서 사업수완으로 냉정하기로 유명한 김현우는 한때 그의 피난처였던 여인의 딸을 품에 안고 지친 잠에 빠진 두 영혼, 하나는 아이의 피로로 다른 하나는 극심한 탈진으로 애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한 가지 확신이 커지고 있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단지 과거의 빚이나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깨닫지 못한 채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 즉 그의 인간성을 되찾을 기회였다. 다음 3일 동안 현우의 삶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는 이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이나는 이제 저택을 마치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 후 정호가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지우와 몇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이나가 지혜 아주머니의 보살핌 아래 쉬는 동안 현우는 서재에서 일했는데 이는 그가 전에는 집에서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는 이나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지우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고 의학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잠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지만 곧 다시 눈을 감곤 했다. 엄마는 왜 빨리 안 깨어나요? 이나가 엄마 침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물었다. 엄마 몸이 많이 쉬어야 해. 현우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내가 아주 피곤할 때랑 비슷하지만 1000배는 더 힘든 거야. 엄마는 준비되면 깨어날 거야. 그날 아침 이나가 의식 없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현우는 복도에서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다. 회복은 잘 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느립니다. 유진 의사가 설명했다. 환자분 몸이 극심한 소모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최근의 영양실조뿐만이 아닙니다. 소년간 축적된 만성 스트레스와 탈진의 징후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제대로 쉬셨을까요? 그 질문은 수사적이었지만 현우에게 깊이 와닿았다. 지우는 몇 년 동안 혼자 싸워왔던 것일까? 하지만 완전히 회복될까요? 그는 목소리를 굳건히 하려 애쓰며 다시 물었다. 네,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보살핌이 있다면요. 신체적으로는 영구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의사는 망설였다. 그건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퇴원 후 받게 될 지원을 포함해서요. 그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겁니다. 현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이나가 잠든 엄마에게 최근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큰 집 그림이었다. 한 여자, 한 소녀, 그리고 한 남자. 현우 아저씨 집이에요. 소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설명했다. 우리를 그렸어요. 현우는 이나에 우리의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예쁘게 그렸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을까? 소녀의 미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는 이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놀라워했다. 그에게는 사소한 몸짓들이 그녀에게는 보물처럼 보였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섰다. 현우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고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나중에 엄마 보러 다시 올 수 있어요? 이나가 차에 타면서 물었다. 물론이지.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 방에 놓아둘 꽃을 사는 건 어때? 엄마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예쁜 꽃이면 좋잖아. 그 제안에 이나는 신이 났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호에게 엄마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할지 물어보았다. 저택에 도착해서 현우는 이나를 서재의 그림 도구와 함께 앉혔고 자신은 화상회의를 준비했다. 1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을 거야, 이나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지혜 아주머니가 부엌에 계실 거야. 그가 이나라는 애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것에 그 자신도 놀랐다. 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그림에 몰두했다. 중국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긴장감이 넘쳤다. 분당의 상업단지 프로젝트는 새로운 환경 규제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다른 때였다면 현우는 관료적인 장애물에 격분했을 테지만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는 법무팀에게 법률의 허점을 찾으라고 압박하는 대신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프로젝트를 완전히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러면 일정이 최소 6개월은 늦어질 겁니다. 현우 씨, 주요 투자자인 왕이 주장했다. 6개월 지연이 환경 파괴의 유산보다 낫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게다가 이것을 마케팅 차별화 요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완전 지속 가능한 상업단지요. 회의 후 그는 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나가 새 그림을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저씨, 초상화 다 그렸어요. 그녀는 수줍게 다가오며 알렸다. 그림은 정장을 입은 듯한 남성 인물과 검은 머리,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현우가 지었던 어떤 미소보다 훨씬 큰 미소를 보여주었다. 내가 맞니? 그는 진심으로 감동하여 물었다. 네, 아저씨는 엄마가 괜찮아질 거라서 웃고 있어요. 이나는 아이들의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설명했다. 현우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내 책상에 놓아도 될까? 그럼요. 아저씨 주려고 그린 거예요. 그날 오후 이나가 고른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박지우의 링거를 조절하고 있는 간호사를 만났다. 무슨 변화라도 있었습니까? 현우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사실 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의식이 더 길게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언어적 자극에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일 완전히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고 현우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소녀가 즉석 화병의 해바라기를 조심스럽게 꽂으며 엄마에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후 박지우와의 재회는 어떨까? 그녀를 구해준 낯선 사람이 어린 시절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밤, 이나를 재운 후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가 지혜, 아주머니가 아직 깨어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머니 벌써 쉬고 계실 줄 알았는데, 김현우 사장님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새처럼 먹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식료품이 필요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라니?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가씨를 데려오신 이후로 사장님께서 달라지셨어요. 마치 불이 켜진 것 같아요. 현우는 물이 끓는 동안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 진정으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는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가씨의 어머니는요? 사장님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지우는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가족이 이사 가기 전까지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그는 잠시 멈춰 한 번도 말로 표현한 적 없는 생각들을 정리했다. 아주머니, 저는 14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일찍 그들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의존해 살았어요. 우리 집은 차갑고 긴장된 곳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집에서는 거기서 저는 정말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 어머니는 항상 가꾸운 빵을 주셨고 아버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지우, 그녀는 저를 진정으로 보았어요. 문제 아들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부잣집 아이가 아니라 그냥 저를요. 그리고 이제 운명이 다시 당신들의 길을 교차시켰군요. 지혜 아주머니는 차를 2잔에 따르며 말했다.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요. 때로는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믿는 분이 아니셨는데요. 지혜 아주머니는 그가 건네는 잔을 받으며 말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현우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극도로 들뜬 이나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현우 아저씨, 현우 아저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가 깨어났대요. 그는 잠에서 덜 깬 채 벌떡 일어났지만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현재, 정확히 뭐라고 했니? 아주머니가 지혜 아주머니랑 통화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서 저를 찾는데요. 놀라운 속도로 그들은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나는 뒷좌석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마에게 할 모든 이야기를 연습했다. 반면 현우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박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병원에 도착하자 유진 의사가 복대서 그들을 맞았다. 환자분은 깨어나셨고 의식도 명료하시지만 여전히 매우 허약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딸을 보고 싶어 하시지만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누구였는지,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쓰러짐 후에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우가 대답했다. 제가 그녀를 보는 것이 충격이 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도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혼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합류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나는 거의 참을 수 없었다. 마침내 방으로 들어서자 베개에 기대어 앉아있는 박지우의 침대로 달려갔다. 현우는 문 밖에서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다. 필사적인 포옹 입맞춤,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박지우의 안도감 섞인 눈물. 우리 예쁘고 깨끗해졌네. 박지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가 우리 아가를 돌봐줬니? 현우 아저씨요! 아저씨는 집이 엄청 커요. 엄마 궁정 같아요. 그리고 지혜 아주머니는 매일 푸딩을 만들고 저는 책이 가득한 제 방도 있어요. 이나는 박지우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현우 아저씨가 누구니 얘야? 그녀는 빠른 이야기를 따라가려 애쓰며 물었다. 그때 현우가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문에 서서
박지우가 그를 알아본 정확한 순간을 보았다. 피곤함이 역력한 그녀의 눈은 인식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커졌다. 안녕 지우야. 그는 어린 시절 별명을 사용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리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말 당신이야.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그래 나야. 박지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엄마, 현우 아저씨가 엄마가 아파서 안 깨어날 때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저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서 새 옷이랑 책도 사줬고 매일 엄마한테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이나는 엄마가 모든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끼어들었다. 박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행복해하는 딸과 눈앞의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과거의 유령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재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나를 보다니 아무 말도 하지 마. 현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쉬고 회복해. 우리에게는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 현우 아저씨는 엄마랑 어렸을 때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이나가 외쳤다. 아저씨가 보여줬는데 둘이 가장 친한 친구였대요. 박지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랬지. 정말 그리고 다시 그럴 거야. 현우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확신에 차서 덧붙였다. 박지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분명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현우, 나는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당신과 이나는 완전히 회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내 집에 올 거야. 그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선언했다. 그리고 아니, 이건 자선이 아니야, 지우야.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이야.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자존심과 필요성 사이의 내적 갈등이 눈에 드러났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알지도 못해. 25년이 지났어. 충분히 알고 있어. 그는 이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키운 놀라운 딸을 알고 있어. 그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줘. 박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 의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다. 현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나를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핫초코를 마시게 하고 박지우에게 재회의 충격을 처리할 시간을 주었다. 엄마가 아저씨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나가 핫초코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는 놀란 거야. 현우가 설명했다. 우리가 서로 본 지 아주 오래되었고 엄마는 내가 너희를 도운 사람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건 좋은 거잖아요. 영화에서처럼 친구였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걸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박지우가 더 침착해진 것을 발견했다. 이나가 저택에 머무는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주자 그녀는 미소까지 지었다. 너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딸아. 그녀는 다채로운 선들을 보며 칭찬했다. 현우 아저씨가 이 모든 색연필을 사줬어요. 그리고 색연필이랑 크레용이랑 특별한 종이도요. 박지우는 현우에게 감사하는 눈빛을 보냈다. 정말 잘 보살핌을 받은 것 같네. 제가 가졌던 가장 좋은 손님이었죠. 그는 이나에게 윙크하며 대답했다. 이나가 그림에 열중하는 동안 박지우와 현우는 말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시선을 교환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채워야 할 공백도 해결해야 할 설명도 너무 많았다. 하지만 둘 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늦은 오후 박지우가 피곤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현우는 그녀가 쉴 수 있도록 그들이 떠나자고 제안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가 약속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것이 계속 좋으면 2, 3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현우. 그가 이미 문에 다다랐을 때 박지우가 불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내 딸을 돌봐주고 나를 판단하지 않아줘서. 그는 목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지우야. 그리고 판단할 것도 없어. 집으로 가는 길에 이나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괜찮니, 이나야? 현우는 갑작스러운 침묵에 걱정하며 물었다. 현우 아저씨,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우리 아저씨 집에서 나갈 거예요? 질문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너희는 필요한 만큼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가야 해요? 현우는 소녀의 목소리에 담긴 명백한 두려움에 가슴이 아팠다. 이나야,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너희 엄마와 내가 이야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다시는 안전한 곳 없이 지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절대로. 그 대답은 이나를 조금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현우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짧은 며칠 동안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소녀는 이미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이나를 재운 후 현우는 서재로 돌아왔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대신 그는 휴대폰을 들고 며칠 동안 미루었던 전화를 걸었다. 혜진, 현우야. 내 연구 일정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적용해야 해. 지금부터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 약속은 잡지 마.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비워둬. 그는 잠시 멈췄다. 응, 확정적인 변경이야. 내 인생에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겼어. 전화를 끊고 그는 이나가 자신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볼 때 보았던 웃는 남자. 그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고 다른 길이었으며 두 번째 기회였다. 수년 동안 어딘가에서 김현우는 물질적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길을 잃었고 박지우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소년을 잊어버렸다. 이제 어떤 논리도 거스르는 운명의 개입으로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틀 후 박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여전히 허약했고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했지만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와 이나가 어디에 머물지에 대한 문제는 현우가 반론의 여지 없이 해결했다. 그들은 현우의 집으로 가서 적어도 박지우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지낼 것이었다. 현우, 이렇게 당신의 환대에 너무 기대할 수는 없어요. 박지우는 그가 차에 타는 것을 돕는 동안 항의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게다가 이나는 이미 완전히 정착했어요. 그녀를 서재와 지혜 아주머니의 매일 푸딩에서 떼어놓는 것은 잔인한 일일 겁니다. 그 말에 박지우는 미소를 지었고 뒷좌석에서 신나게 정회에게 도착하면 엄마에게 보여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나가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 빠르게 익숙해진 반면 박지우가 저택에 적응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그녀는 마치 무엇이든 만져서 흔적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듯 끊임없이 불편해 보였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현우는 이나의 방이 있는 같은 복도에 있는 스위트룸 문을 열며 말했다.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우는 망설이며 들어섰다. 물색과 베이지색으로 우아하게 장식된 방을 둘러보았다. 킹사이즈 침대가 공간을 지배했고 창문 옆에는 정원을 바라보는 독서용 안락의자가 있었다. 옷장에는 현우가 준비한 옷 몇 벌이 이미 걸려 있었고 딸린 욕실에는 넓은 욕조가 있었다. 이곳은 우리 마지막 아파트 전체보다 커요. 그녀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말했다. 엄마, 제 방도 보러 와요. 이나가 그녀의 손을 잡고 끌었다. 저만을 위한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가는 동안 현우는 박지우의 긴장된 어깨와 그녀가 가능한 한 적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듯 팔을 몸에 바싹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기꺼이 기다릴 작정이었다. 처음 며칠은 모두에게 낯설었다. 박지우는 아직 허약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이나 정원에서 쉬는 데 보냈고 좀처럼 책장을 넘기지 않았다. 현우는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것과 손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고 동시에 박지우가 분명히 원하는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나는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도 모르게 연결을 만들었다. 넷째 날 아침, 현우는 일찍 부엌에서 지혜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는 박지우를 발견했다. 수고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는 그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 있는 것에 놀라며 말했다. 쉬어야 할 텐데. 이미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녀는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다. 뭔가 유용한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당신이 돕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박지우는 그녀의 자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말을 이었다. 항상 최악의 순간에도 저 자신과 이나를 돌봤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저항을 더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건 존경스러워요, 지우야. 감탄할 만한 일 이상이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의 진심을 평가하려는 듯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야기해야 해요. 반 동의합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30분 후에 화상 회의가 있지만 점심 식사 후에는 시간이 비어요. 이나는 제가 고용한 선생님과 수영 레슨이 있어요. 정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수영 레슨이요? 박지우가 눈썹을 치켜떴다. 인에게 수영 선생님을 고용했다고요? 현우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수영장이 그냥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나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먼저 당신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놀랍게도 박지우는 미소 지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은 것이었다. 이나는 항상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그 미소는 짧았지만 현우의 가슴에 이상한 것을 만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 이나는 지혜 아주머니의 감독 아래 수영 레슨에 몰두했고 현우와 박지우는 정원의 벚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는 25년 동안 공유되지 않은 이야기들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다. 아마 처음부터요. 박지우는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벤치에 몸을 바로 하며 제안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좀처럼 방문하지 않던 기억들을 되짚었다. 너희가 이사간 후에 집안 사정이 더 나빠졌어. 아버지는 점점 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지. 나는 공부에 몰두했어.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거든. 그는 잠시 멈춰 생각들을 정리했다. 내가 14살 때 부모님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산길을 운전하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지. 그는 어두운 세부 사항은 피했다. 나는 아버지의 형인 삼촌과 살게 되었어. 실용적이고 가족의 재정적 제국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지. 그는 나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 18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상속 지분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김현우 건설을 세웠어. 나머지는 사업 역사야. 확장, 인수, 물질적 성공. 그리고 개인적인 삶은요? 박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 물론 연애는 했지만 오래 지속된 것은 없었어. 3년 전 약혼했었지만 민지는 내가 자신보다 일과 더 결혼했다고 생각했어. 그녀 말이 맞았지. 박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더 이해해요. 당신은 어땠어?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며 물었다. 그녀는 먼 과거를 시각화하는 듯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대전으로 이사간 후에 부모님은 헤어졌어요. 아버지는 더 젊은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우리가 여기를 떠난 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죠. 재정적으로 아버지가 딸 한 명만 부양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여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현우가 놀라며 말했다문 아름이요. 저보다 10살 어려요.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박지우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쉬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지만 2학년 때 준호를 만났어요. 그는 몇 살 위였고 법학을 공부했으며 거창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죠. 19살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현우는 그 남자를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처와 체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51살에 임신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아직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했어요. 시술을 위한 돈을 제안했죠. 박지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가 있든 없든 아기를 낳겠다고 했죠. 그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어요. 이 나이 아빠로군. 현우는 그 낯선 남자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결론지었다. 네, 아버지는 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슈퍼마켓 계산원 일을 구해서 계속 살았어요. 이나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도와주셨지만 곧 저와 잘 지내지 못하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결국 저는 멀어졌죠. 박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딸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고 말했다. 판매원, 전화교환원, 청소부. 결국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집을 청소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고 정숙 아주머니가 그녀의 주요 고객이었다. 그 노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리로 내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박지우는 목이 메어 고백했다. 이 나이 눈에서 두려움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배고픈데 나눌 빵 반 조각밖에 없었다는 것.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현우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행히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당신은 엄마로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 지우야. 이나를 봐. 똑똑하고 친절하고 용감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성과 연민을 잃지 않은 아이야. 그건 당신의 양육 결과야. 박지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고 각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흡수하고 있었다. 이제는요? 박지우가 마침내 물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우는 깊은 숨을 쉬며 며칠 동안 구상해온 제안을 할 용기를 모았다. 제안이 있어요. 아니 사실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세한 부탁이요. 저는 행정보조원이 필요해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제 일정을 조율하고 연락을 걸러내고 일부 서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급여도 좋고 모든 혜택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고 이나는 학교 후에 지혜 아주머니와 함께 지내거나 한가한 날에는 사무실에 와도 됩니다. 박지우는 놀라서 그를 응시했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자선이 아니에요, 지우야. 정말로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은 완벽하게 능력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말을 잘하고 똑똑해요. 나머지는 빨리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경험은 없어요. 그녀는 말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보였다. 경험은 얻을 수 있어요.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성격과 지능은 타고나는 겁니다. 박지우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우를 보았다. 현우, 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줘요. 그 질문은 그가 예상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황하게 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그런 상황에서 만난 충격 때문이었어. 그 다음에는 이나 때문이었고 그 아이는 첫날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그는 잠시 멈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진실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알던 유일한 진정한 집이었다는 거야. 당신과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내 방향을 잃었어. 25년 동안 제국을 건설했지만 감정적인 사막에서 살고 있었지. 당신과 이나가 여기 있는 것이 마치 이 집이 마침내 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그 고백의 진심은 박지우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다. 이건 엄청난 책임감이라는 거 알죠?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럼 그 책임을 함께 나눠요. 그가 대답했다. 일자리를 수락하겠어요? 수락할게요. 박지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와 이나를 위한 집을 찾을 거예요.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박한 곳이요. 여기 무기한으로 살 수는 없어요. 현우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지우야. 이 집은 한 사람에게는 너무 커요.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다음 주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박지우는 현우의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행정관리자로 승진할 현재 비서 혜진을 관찰하는 데 그쳤다. 오전은 훈련에 전념했고 오후에는 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나는 저택 근처의 훌륭한 사립학교에 입학했고 박지우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 날에는 정호가 소녀를 데려왔다. 모두가 놀랍게도 박지우는 행정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조직 능력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은 완벽주의로 유명한 혜진마저 감탄하게 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혜진은 3일간의 훈련 후 현우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주 걸리는 것을 3일 만에 배웠어요. 현우는 놀라지 않았다. 박지우가 똑똑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녀가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수학을 돕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집에서는 세 사람 사이의 역동성이 점차 가족과 비슷한 형태로 변해갔다. 매일 밤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이나는 학교에서의 하루를 신나게 이야기했다. 주말에는 올림픽공원, 서울숲, 국립중앙박물관 등 나들이를 갔다. 박지우는 서서히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현우 앞에서 더 많이 웃고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박지우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현우는 저택 서재에서 그녀가 경영서적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는 그녀 옆 안락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부동산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래야 더 유용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가 확신했다. 혜진이 그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박지우는 칭찬에 분명히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일이 마음에 들어요. 도전적이지만 보람 있어요. 일 기쁘네요.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진정으로 서로의 존재에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현우, 박지우가 잠시 침묵 후 말을 시작했다.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첫 월급도 받았고요. 이제 합의한 대로 저와 이나를 위한 집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정말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우야.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돼요. 알아요.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요. 하지만 제 독립성을 되찾아야 해요. 이나가 엄마가 집을 부양하는 모습을 봐야 해요. 알겠죠? 그는 비록 원치 않았지만 이해했다. 물론이죠. 원한다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까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혼자 하고 싶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현우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동의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찾을 생각이에요? 벌써 시작했어요. 내일 몇 군데 방문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 소식은 그를 불시에 덮쳤다. 그렇게 빨리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빨리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나는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지우는 망설였고 현우는 자신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이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확실히 하고 싶었고 몇 군데를 보고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비록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이나의 활기찬 존재나 박지우의 조용한 동반자 없이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고통스럽게 외로웠다. 다음 날 박지우가 아파트를 방문하는 동안 현우는 이나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갔다. 소녀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호수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현우 아저씨, 그녀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손에 든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동안 불렀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좋아해요?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으로 던진 그 질문은 현우를 당황하게 했다. 물론 좋아하지. 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니, 아저씨는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남자친구처럼요? 현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이나야? 아저씨랑 엄마는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서로 쳐다보잖아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말을 한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대답했다. 우리 반 루시아나랑 마르셀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것처럼요. 소녀의 통찰력은 인상적이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단다, 이나야. 왜요?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면 왜 같이 안 지내요? 응? 아이들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논리는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복잡성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 엄마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 너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 이나는 그 설명을 생각했지만 분명히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저씨랑 엄마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면 엄마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 큰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소녀의 단순한 소망에 감동했고
우연히도 그것은 자신의 은밀한 소망과 일치했다. 그건 너희 엄마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이나야. 내가 엄마에게 어떤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저씨는 엄마를 정말 좋아하죠. 이나가 재차 물었다. 박지우의 눈과 너무나 닮은 그 순진한 눈을 보며 현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이나야. 나는 너희 엄마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우리 비밀이야. 소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에는 공모적인 미소가 감돌았다. 비밀 잘 지킬 수 있어요, 현우 아저씨. 그날 밤 박지우가 아파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낙담한 모습이었다. 제 예산 범위 내의 집들은 너무 작거나 직장과이나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그녀는 저녁 식사 중에 고백했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봐야 할 겁니다. 현우는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을 숨기려 애쓰며 제안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복잡해요, 맞지 아마도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동의했다. 다음 주에 몇 군데에 더 방문할 예정이에요. 대화 내내 유난히 조용했던 이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왜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집도 크고 현우 아저씨는 혼자잖아요. 아저씨도 가족이 필요해요. 그 순진한 말은 명백한 어색함을 만들어냈다. 박지우는 재빨리 현우를 쳐다보았고 현우는 자신의 접시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이나야, 우리 그 얘기는 했잖니. 박지우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현우 아저씨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야. 여기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 왜 안 돼요? 소녀가 재차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가 여기 없을 때 슬퍼해요. 클라라 할머니 보러 여행 갔을 때 아저씨가 우리 빈 방을 쳐다보는 걸 봤어요. 이나야, 박지우가 눈에 띄게 당황하며 꾸짖었다. 괜찮아. 현우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고 끼어들었다. 이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이 집은 너희가 오기 전에는 너무 텅 비고 조용했어. 하지만 내 엄마 말도 맞아. 너희는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너희만의 삶을 만들어야 해. 하지만 여기서도 삶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나가 아이들 특유의 무자비한 논리로 물었다. 박지우와 현우는 오래도록 시선을 교환했다. 말 없는 질문들,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들, 그리고 둘 중 누구도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커져가는 감정들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목욕할 시간이야, 아가씨. 박지우가 마침내 대화를 끝내며 말했다. 가자, 오늘은 잠들기 전 이야기 듣는 밤이야. 박지우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나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우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소녀는 자신의 어린 지혜로 그가 자신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감정들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박지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랬을 것이다. 비록 이제서야 성인이 되어서야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쁘게는 초기 자선의 연장선으로 관계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한숨을 쉬며 현우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2달 전만 해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던 삶은 이제 감정적인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토록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내재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일상이 이어졌다. 박지우는 주말마다 아파트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항상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너무 불편하거나 그녀와 인에게 공간이 부적절했다. 현우는 실패한 시도 하나하나에 은밀히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직장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놀랍도록 조화롭게 발전했다. 박지우는 행정보조원으로서의 직책을 완전히 맡았고 그녀의 효율성과 학습 능력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제 매니저가 된 혜진은 곧 박지우가 자신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농담했다. 사무실의 조직을 완전히 혁신했어요. 현우가 어느 날 오후 박지우가 모든 서류 정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했는지 보며 말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어린 시절 그가 알던 장난기 넘치는 소녀의 모습이 엿보였다. 이러한 순간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 박지우는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강인한 생존자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걱정과 책임감 아래 숨겨져 있던 똑똑하고 재치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에서는 가족 역학이 강화되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신성한 시간이었고
이나는 학교에서의 모험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현우는 사무실에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밤은 종종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났다. 이나는 어린이 책을, 박지우는 소설이나 경영서적을, 현우는 정의나 문학 고전을 읽었다. 어느 날 밤 이나가 이미 잠든 후 현우는 박지우가 베란다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별이 좀 보여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빛 공해 때문에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녀는 감사한 미소로 차를 받으며 대답했다. 대전에서는 하늘이 더 맑았는데 언젠가 이나를 데리고 진짜 별을 보러 가야겠어요. 양평에 시골집이 있어요. 거기 밤하늘은 정말 멋져요. 박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양평에 집이 있다고요? 현우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다. 사실 몇 채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 집과 강남대로 아파트 외에 양평에 집이 있고 런던에 아파트가 있고 하와이에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그중 어느 곳이 집처럼 느껴지나요? 박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그를 불시에 덮쳤다. 여기가 제가 집이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망설였다. 그런데도 최근에야 비로소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암묵적인 의미가 그들 사이에 떠다녔고 말없는 가능성으로 공기를 채웠다. 현우, 박지우가 잠시 침묵 후 말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찾았어요. 마포. 크지는 않지만 방이 2개 있고 지하철역과 가깝고 월세가 제 예산에 맞아요.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물리적인 충격처럼 느껴졌다. 언제 이사할 생각이에요? Fast info 콘치 우시화스가 인사트와자 이달 말에요. 오늘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느끼는 황폐함을 숨기려 애썼다. 알겠습니다. 이나는 이미 알고 있나요?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인에게 말했어요. 박지우는 지친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이나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이곳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단순히 이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현우. 당신 때문이에요. 이나는 당신에게 깊이 정이 들었어요. 그 말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나가 그리울 거야. 너희 둘 다. 그는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박지우는 어두운 액체에서 답을 찾는 듯 자신의 컵을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아마도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그 고백은 깨지기 쉬운 거품처럼 그들 사이에 떠다녔고 약속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 진짜이고 희망적인 상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박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확인했다. 지혜 아주머니예요. 이나가 악몽을 꿨대요. 가만히 어때야 가봐. 이 대화는 나중에 계속하자. 그는 말했다. 비록 그 순간이 지나갔을까봐 두려웠지만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지만 나가기 전에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짧았지만 의미심장한 접촉이었고 그의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날 밤 현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박지우와 이나가 곧 그의 집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끔찍했다. 그는 이 새로 발견된 집, 운명이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길에 놓아준 이 가족을 잃을 수 없었다. 해가 떴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결심이 확고했다. 박지우에게 억지로 머물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할 수는 있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침묵시켰다. 그 수요일은 처음부터 특별할 운명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현우는 부엌에서 지혜 아주머니가 팬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는 이나를 발견했다. 소녀는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섞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좋은 아침, 공주님 요리사. 그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 하이 팬케이크 정말 맛있어 보여. 현우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알렸다. 지혜 아주머니가 특별 레시피를 가르쳐줬어요. 영광이네.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직 준비 중이세요. 어제 제가 울어서 늦게 주무셨대요. 그 순진한 말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울었니 이나야? 여기서 나가기 싫어서요. 그녀는 큰 갈색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대답했다. 여기 좋아요. 아저씨도 좋고요. 왜 우리가 떠나야 해요? 현우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내 엄마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나야. 너희만의 공간을 갖고 너희만의 집을 만들기를 원해. 하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집은 너무 커서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모두 함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녀는 어른들을 자주 말문, 막히게 하는 아이들 특유의 명쾌한 논리로 주장했다. 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이미 그가 그녀에게 사주겠다고 고집했던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 임시거처에서 발견했던 영양실조에 걸린 여인에서 눈앞에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로의 변화는 인상적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현우와 잠시 눈을 마주친 후 딸에게 시선을 돌리며 인사했다. 오늘 꼬마 요리사가 있네요. 곧 떠날 거라서 현우, 아저씨를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나는 어른들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비난조로 설명했다. 박지우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이나야, 우리 그 얘기는 했잖니. 우리만의 아파트가 생길 거고 너만의 방도 생길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현우 아저씨를 계속 볼 수 있을 거야. 똑같지 않아요. 소녀는 중얼거렸다. 지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또 다른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아침 식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나는 유난히 조용했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박지우는 밤새 깨어 있었던 것처럼 지쳐 보였다. 이나의 말로 미루어 보아 아마 사실일 것이었다. 현우는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그의 생각은 새벽에 내린 결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은 무거웠다.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오래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한 이나를 내려준 후 정호는 여의도 사무실로 향했다. 이나는 적응할 거예요. 박지우가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적응력이 강하니까요. 그럴 거라고 알아요. 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나 말이 맞아요. 떠날 필요 없어요. 박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현우, 우리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독립성이 필요해요. 이나에게 제가 우리 가족을 혼자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저택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 막나요? 당신은 일하고 당신의 돈을 벌고 당신의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럼 자존심 때문인가요?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솔직함에 놀란 듯.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뭐가 나빠요? 현우, 당신은 상상도 못할 상황들을 겪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자존심이 때로는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해해요, 지우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우리를 막는 것이 단지 도움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떠다녔고 암묵적인 의미로 가득했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차는 김현우 건설 본사가 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멈췄다.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긴장되고 비생산적이었다. 현우는 회의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박지우가 효율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는 모습에 끊임없이 산만해졌다. 그녀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마치 항상 그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관찰했다. 오후 중반 그는 다음 주 일정을 논의한다는 구실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우리 대화를 마쳐야 해요, 지우야.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그가 말했다. 여기서요? 지금요? 그녀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물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지우, 당신이 이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동시에 두려워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는 듯 보였다. 현우, 제발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부탁했다. 당신과 이나를 그 신호등에서 만났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시절 친구를 다시 만난 충격만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주가 나에게 내 삶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일어섰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끌어올라 앉아있을 수 없었다. 나는 수년간 물질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부동산, 자동차, 투자를 축적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내 집은 박물관이었지 집이 아니었어요. 내 삶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 없는 일련의 직업적 약속들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택의 복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냉장고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요.
누군가 내 하루에 대해 묻고 그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가족이 생긴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요. 박지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감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나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삶과 목적을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그 고백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고 그 강렬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박지우는 숨쉬기 힘들어 보였고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녀의 침묵 앞에서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완전히 이해해요. 단지 당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박지우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이번에는 현우가 놀랄 차례였다. 무세운 뜻이죠. 현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녀는 뺨을 살짝 붉히며 고백했다. 당신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제 첫사랑이기도 했어요.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 폭로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전혀 몰랐는데. 물론 몰랐겠죠. 저는 너무 수줍어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고 삶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당신을 다시 만나고 당신이 된 남자를 보았을 때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 당신을 봤을 때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럼 왜 떠나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물었다. 박지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두려워서 그래요, 현우. 당신이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일까봐 두려워요. 우리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고 언젠가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까봐 두려워요. 당신 수준의 사람에게 제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내 수준의 사람이라니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거의 혼자서 놀라운 딸을 키웠고 누구라도 무너뜨릴 만한 역경을 이겨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박지우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현우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나는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이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나는 이미 나를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놀라운 아이예요, 지우야.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녀를 키우는 것을 돕는 것은 영광일 거예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받았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둘러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 중에 울음보가 터져서 양호실에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박지우는 즉시 걱정하는 엄마 모드로 들어갔다. 지금 바로 갈게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속상해했는데 같이 가요. 현우는 재킷을 집어들며 결정했다. 혜진, 오늘 남은 약속은 모두 취소해주세요. 차 안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그들 사이의 침묵은 미해결된 감정과 최근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우는 무릎 위에서 손을 초조하게 비틀었다. 이나가 이렇게 울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나는 항상 그렇게 강하고 잘 적응했는데 아이들은 변화를 깊이 느껴요. 현우가 대답했다. 아마 다시 이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지우는 그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묻듯이 말했다. 이나에게 우리만의 집을 주고 독립을 주고. 현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집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우야? 벽과 지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그들은 양호실에 앉아있는 이나를 발견했다.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다. 엄마와 현우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자 소녀는 그들에게 달려가 동시에 안겼다.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놀라고 안도하며 외쳤다. 물론이지, 아가. 박지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제대로 안아주었다. 무슨 일 있었니? 간호사는 이나가 미술 수업 중에 울음보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소녀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현우 아저씨 집을 그렸어요. 이나는 흐느낌 사이로 설명했다. 하지만 곧 떠날 거라는 걸 기억하고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박지우와 현우는
소녀의 머리 위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지쳐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현우는 이 순간을 이용해 중단되었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 지우, 당신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깊이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 셋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요. 당신은 직장을 유지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거죠.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요. 박지우는 잠든 딸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만약 잘 안 되면요. 저는 이미 실패한 관계를 겪었어요, 현우. 이나에게 다시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점은 우리가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우야. 우리는 거의 2달 동안 함께 살았어요. 서로의 짜증나는 습관들을 알고 있죠.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치약 뚜껑을 열어두고 내가 커피잔을 집에 여기저기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고 가장 나쁜 면을 이미 보았어요. 그 말에 박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똑바로 누워 자면 코를 골아요. 봐요. 우리는 이미 진짜 부부처럼 싸우고 있어요. 가벼운 순간에 공기 중에 긴장감이 줄어들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잠든 이나를 그녀의 방까지 안고 갔고 박지우는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현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다. 이것이 그가 알지 못한 채 항상 원했던 가족이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이나는 하루 동안의 사건들로 여전히 충격을 받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현우와 박지우는 다시 베란다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박지우가 마침내 말했다. 아파트 계약을 취소했어요. 현우는 놀랍고 희망에 차서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럼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많고 불안감도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와서 짐을 나누는 것이 어떤 건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함께 배워나갈 거예요. 그가 약속하며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루하루. 박지우는 그의 손가락을 얽었다. 단순하지만 깊이 의미 있는 몸짓이었다. 하루하루. 그녀는 동의했다.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운명이 비범한 방식으로 갈라놓았다가 다시 합쳐놓은 두 영혼은 공동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저 안에서 잠든 작은 소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만은 있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들었을 때 그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 마침내 집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몇 달은 세 사람 모두가 경험해 본 적 없는 달콤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이전에는 텅 비고 조용했던 저택은 삶과 작은 가족 전통으로 가득 찬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신성한 시간이었고 지혜 아주머니가 준비하는 특별한 일요일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흠잡을 데 없던 벽에는 이제 이나의 그림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조용했던 복되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울려 퍼졌다. 현우와 박지우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수년간의 외로운 싸움과 고통스러운 버림받음으로 형성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그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과 수년간의 감정적 고립으로 형성된 불안감이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지우가 어느 날 밤 이나를 재운 후 정원을 거닐며 고백했다. 내 어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항상 이랬어야 하는 것처럼.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했다. 정확해요. 직장에서 그들 사이의 역학은 엄격하게 전문적이었다. 박지우가 이를 주장했고 현우는 그녀의 입장을 존중했다. 김현우 건설 직원들에게 그녀는 유능한 행정 보조원일 뿐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김현우 사장님, 박지우가 서류철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격식 있게 불렀다. 판교 확장 계약서 검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사무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격식 있는 말투에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박지우 씨.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그녀가 나가려고 몸을 돌리자 그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오늘 아름답네요. 박지우의 붉어진 뺨과 그녀가 숨기려 애썼던 작은 미소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다. 7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이나는 점점 더 들떠 있었다. 큰 파티를 열 수 있어요? 학교 친구들이랑요? 날짜 몇 주 전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박지우는 딸의 열정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연회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왜 저택에서 하지 않죠? 현우가 말을 가로챘다. 충분한 공간이 있고 정원이 아이들 파티에 완벽할 텐데. 이나의 눈은 그 제안에 반짝였다. 풍선성도 가질 수 있어요? 제 친구 미나가 생일 파티에 풍선성을 가졌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박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우가 확신했다. 나중에 이나가 이미 잠자리에 든 후 박지우는 그에게 부드럽게 따졌다. 현우, 그렇게 아이에게 세상 모든 것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정해야 해요. 컴대래 미안해요.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가끔 흥분해요. 그냥 전에는 누구에게도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없었어요. 그 고백은 박지우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그냥 함께 이런 결정들을 내리도록 노력하자고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는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입을 맞췄다. 다음 몇 주 동안 파티 준비로 집이 분주했다. 현우는 전문 이벤트 회사를 고용하겠다고 고집했고 박지우는 초대장이나 답례품 같은 더 실용적인 세부 사항에 신경 썼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이나는 모두에게 전염되는 행복을 발산했다.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공주님? 현우가 어느 날 밤 그녀를 침대에 눕히며 물었다. 이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아무거나다 부탁해도 돼요. 합리적인 거라면 뭐든지. 그는 박지우와 한계를 정하는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덧붙였다.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충격적인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현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한하야, 아저씨는 이미 제 아빠처럼 행동하잖아요. 저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숙제 도와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해주고요.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세어나갔다.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는 아저씨를 좋아해요. 그럼 왜 제 진짜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아빠가 되는 것은 단지 좋아하고 돌보는 것만이 아니야, 이나야. 엄청난 책임이야. 그리고 그건 네 엄마와 내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야. 알겠니? 두 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물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박지우의 눈과 너무나 닮은 그 크고 희망에 찬 눈을 보며 현우는 완전히 솔직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공주님. 이나의 환한 미소는 거의 눈부셨다.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요. 영화에서처럼요. 현우는 아이들의 단순한 논리에 웃었다. 현실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단다, 이나야.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결할 거라고 약속할게. 알겠지? 알겠어요. 그녀는 이미 하품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제 생일에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대화는 다음 며칠 동안 현우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와 박지우는 결혼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지만 둘 다 그들의 관계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들이 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을까? 생일날이 다가왔고 계획된 축하 행사에 완벽한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저택은 아이들의 천국으로 변모했다. 곳곳에 다채로운 장식들, 정원에는 풍선성 활동 테이블, 베이스 페인팅 구역, 심지어 수영장 근처에는 작은 임시 회전 목마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사치스럽네요. 박지우는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현우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7살은 한 번뿐이고. 박지우는 그에게 기대어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당신은 이날을 너무 버릇없게 만들어요. 아마 조금은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약간의 응석을 부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박지우가 동의하며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풍선성이나 회전 목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어제 제게 말한 거예요.
안정감, 안정성, 내일 어디서 잠들지, 식탁에 음식이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른들의 걱정을 짊어지지 않고 아이로 있을 수 있다는 것. 현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먼저 그녀에게 그걸 주었어요, 지우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녀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그 순간은 이나의 등장으로 끊겼다. 그녀는 파란색 회전 드레스를 입고 부엌으로 달려왔다. 박지우의 사치에 대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미리 사준 선물이었다. 엄마, 현우 아저씨, 저 예뻐요. 그녀는 드레스의 전체 효과를 보여주려고 빙글빙글 돌며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이야. 현우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저 파티 준비 다 됐어요. 친구들은 몇 시에 와요? 1시간 후에 올 거야, 아가씨. 박지우가 대답했다. 마시스는 아침 식사를 할 충분한 시간이지. 지혜 아주머니가 특별 생일 팬케이크를 만들었어. 파티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나의 학교 친구 30명이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고 모두 저택과 그 호화로움에 감탄했다. 현우와 박지우는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소박하게 맞이했다. 아이들 파티를 주최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현우가 박지우에게 말했다. 이나와 친구들이 풍선성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녀는 그의 손을 디스크리트리 잡으며 대답했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케이크를 먹을 시간이 되었다. 설탕 장식탑과 화려한 깃발이 있는 3단성 모양 케이크였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현우는 7개의 촛불에 비친 이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거의 숨이 막힐 듯한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삶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이나가 촛불을 끈 후 현우는 생일 소녀의 왈츠를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그는 즉흥적인 춤으로 소녀를 이끌었고 가끔 그녀를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려주며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이제 엄마 차례예요. 이나가 음악이 끝나자 외치며 박지우를 현우의 팔로 밀어 넣었다. 열기와 관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박지우는 현우가 그녀를 느리고 우아한 왈츠로 이끄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서로에게 시선이 고정되었고 주변 세계는 사라지는 듯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이 고백했다. 저도요. 박지우는 잠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허락하며 대답했다. 음악이 끝나자 그들은 손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나는 그들에게 달려와 동시에 안겼다. 세상 최고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선언했고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파티가 끝나고 이나가 새 선물들에 둘러싸여 침대에 잠든 후 현우와 박지우는 지쳐 있었지만 만족한 채 와인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다. 이나는 이 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지우는 현우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대며 말했다.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분명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존재에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이나가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부탁했어요. 현우가 잠시 후 언급했다. 뭐요? 설마 어딘가에 조랑말을 숨겨둔 건 아니겠죠? 박지우가 농담했다. 아니요, 물질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용기를 모았다. 이나가 제가 진짜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지우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며 몸을 똑바로 세웠다. 이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보아하니 제가 이미 아빠가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대요. 숙제 도와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해주고 학교에서 데리러 가고 공식적인 호칭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 모든 진지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되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고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외교적으로 올바른 답변이네요. 박지우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나가 제가 아빠가 되고 싶은지 물었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한다고. 박지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정말 그걸 원해요. 당신의 피를 나누지 않은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을요. 세유피는 누군가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의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저는 이나를 마치 내게서 태어난 것처럼 사랑해요. 사실 제가 친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나를 선택했고 이나도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박지우는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정말 비범한 남자예요, 김현우. 그럼 이건 내라는 뜻인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빠 직책에 지원할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으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입양, 이름 변경 등이 관련될 거예요. 필요한 모든 관료적인 절차를 기꺼이 감당할 거예요. 그가 확신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용기에 사로잡혀 덧붙였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들 둘의 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박지우는 혼란스러워 그를 바라보았다. 무세운 뜻이에요. 현우는 일어섰고 그녀가 완전히 놀란 채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을 위해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고백했다. 사실 몇 주 동안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금고에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았던 가장 행복한 날의 끝인 지금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우, 박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고 속삭였다. 박지우 씨, 우리는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회했고 몇 달 만에 당신과 이나는 제 공허한 존재를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시켰어요. 당신들 없이는, 복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없이는, 제가 사랑하게 된 당신들의 작은 짜증나는 습관들 없이는,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완전함 없이는 제 하루하루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감정으로 목이 메었다. 비교적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완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제 남은 생애를 함께하고 싶은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제 박지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끔찍한 순간 동안 현우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고 너무 서둘렀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힘껏 얽었다. 김현우, 당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 제 성인 삶의 사랑이에요. 물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안도감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현우는 일어서서 그녀를 품에 안고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고 둘 다 동시에 웃고 울었다. 내일 아침 일찍 반지를 가져올게요. 그는 그녀를 다시 땅에 내려놓으면서도 품에 안은 채 약속했다. 반지는 필요 없어요. 박지우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은 모든 전통적인 상징, 모든 축하, 세상의 모든 인정이 당신이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박지우는 그에게 깊이 입을 맞추었다. 말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전달하며 이나에게는 언제 말할까요? 그들이 떨어지자 그녀가 물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어때요? 두 번째 생일 선물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이나가 이미 깨어나 방에서 새 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그녀를 불렀을 때 이나는 즉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차렸다.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마치 고양이가 카나리아를 잡아먹은 것 같아요. 너에게 소식이 있어. 박지우가 딸 옆에 앉으며 알렸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야. 뭐예요? 이나는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의자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 네가 잠든 후에 내가 네 엄마에게 청혼했어. 그리고 엄마가 네라고 대답했단다. 잠시 동안 이나는 그들을 그저 바라보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얼굴은 1000개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났다. 두 분 결혼하는 거예요. 영화처럼요? 흰 드레스 입고 다요. 내 엄마가 원한다면. 현우는 박지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이건... 이나는 가장 큰 소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망설였다. 이건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네가 원한다면. 현우는 목에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품에 너무 세게 뛰어들어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럼 결정됐네. 그는 그녀를 굳게 안으며 선언했다. 우리는 공식적인 가족이 될 거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박지우가 포옹에 합류하며 정정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결혼과 미래를 계획하면서 세 사람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을 공유했다. 오랫동안 스스로 부과한 고독 속에서 보냈던 현우에게는 긴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 결국은 경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다.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겪었던 박지우에게는
우주가 때때로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예비해 둔다는 확인이었다. 그리고 이나에게는 그녀의 어린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 즉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비범한 상황을 필요로 할지라도 가족을 이룰 운명이라는 것의 실현이었다. 정원에서 몇 달 전 이야기와 고백을 나누었던 그 벚나무 아래에서 현우는 박지우를 뒤에서 안았다. 둘 다 이나가 새로운 강아지, 그날 아침 도착한 또 다른 생일 선물과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작동하는 걸지도요. 박지우가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가장 힘든 시련에서 나옵니다. 극심한 압력 아래 형성된 다이아몬드처럼요. 정확해요. 강아지는 즐겁게 짖었고 이나가 공을 던지자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이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현우 가문의 일원이 될 거예요. 현우는 여전히 그 생각에 감탄하며 말했다. 김이나 강한 소녀에게 어울리는 강한 이름이죠. 박지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박지우 김현우가 될 거예요. 김지우 씨. 그는 그 소리를 음미하며 반복했다. 아마 이제 제 아내에게 월급 인상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가졌던 최고의 행정 보조원이니까요. 박지우는 웃으며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렸다. 사실 저는 경력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대학을 그만두기 전에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항상 선생님이 되는 것을 꿈꿨죠. 이제 우리가 잘 정착했으니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멋진 생각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쉽게 다른 행정 보조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당신만큼 유능한 사람은 없겠지만요.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박지우가 명확히 했다. 먼저 누군가를 적절히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쩌면 당신 회사 사회공헌 프로젝트, 즉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평재단이요? 완벽하겠네요. 사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며 무언가를 고려했다. 회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크게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당신이 그 부문을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박지우의 눈은 그 가능성에 반짝였다. 우리가 겪었던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누구도 실제 필요를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현우가 동의했다. 이나는 강아지를 뒤따라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빠 렉스한테 제 방 보여줘도 돼요. 그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고 그 단어는 현우에게 예상치 못한 강렬함으로 다가왔다. 잠시 동안 그는 감정에 휩싸여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 이나가 그의 침묵에 걱정하며 반복했다. 물론이지 공주님.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다만 렉스가 네 장난감을 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겠지? 약속해요. 이리 와, 렉스. 그리고 둘은 집으로 다시 뛰어갔다. 박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네요. 괜찮아요. 현우가 그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주 괜찮아요. 박지우가 확신했다. 그냥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누가 저에게 이나가 도움을 청하러 나갔던 그 끔찍한 아침에 즉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완전한 가족을 찾을 거라고 말했다면 운명이죠. 현우가 간단히 결론지었다.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일지도요. 이제 진정한 집이 된 저택으로 손을 잡고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둘 다 희귀하고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대도시의 신호등에서 절박한 아이의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엄마가 혼수 상태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 끝.